우리 집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재석은 대기업 부장으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 성실한 직장인이셨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 다니시면서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셨죠. 어머니 윤미라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저를 학교에 보낸 뒤 집안일을 하시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저녁이면 식탁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희를 기다리셨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의 평온함 같은 게 있었죠. 큰 싸움도 없었고 특별한 애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조용히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각자 할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부부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최민호 아저씨였죠. 두 분은 25년 전 아버지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만났다고 합니다. 민호 아저씨가 선배였는데 처음부터 아버지를 잘 챙겨주셨대요. 회사 일도 가르쳐 주시고 힘들 때마다 조언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민호 아저씨를 형님처럼 따랐고 민호 아저씨도 아버지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서연아, 민호 아저씨 오신다. 얼른 나와서 인사해라. 명절이면 어김없이 민호 아저씨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아버지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면 항상 오셨어요. 민호 아저씨는 10년 전에 이혼하신 후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거든요. 자녀들도 전처가 데려가서 완전히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이 민호 아저씨에게는 편안한 안식처 같았나 봅니다. 오실 때마다 역시 가족이 있는 집은 따뜻하네. 밥 냄새도 좋고 하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지도 민호 아저씨가 오시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재석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형님, 그저 그렇죠 뭐. 매일 똑같습니다. 두 분이 거실에 앉아 소주 한잔 하시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민호 아저씨는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올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쥐어주셨고 서연아, 이거 갖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제 생일이면 선물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중학생 때는 책가방을 사주셨고 고등학생 때는 전자사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학 입학 선물로는 노트북까지 사주셨죠. 우리 서연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저씨가 응원할게. 어머니도 민호 아저씨를 참 좋게 보셨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특별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민호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드셨습니다. 민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혼자 사시기 정말 아까운 분이야.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아버지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부모님은 가끔 민호 아저씨 재혼 상대를 찾아주겠다며 농담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여보, 우리 회사에 괜찮은 여자분 없어? 글쎄, 한번 알아볼게. 민호 형님한테 어울릴 만한 분 있으면 소개해드려야지.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 민호 아저씨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게 민호 아저씨는 그저 다정한 어른이었을 뿐입니다. 친척 아저씨보다 더 자주 보고 더 친하게 지내는 편안한 어른이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보다 민호 아저씨한테 먼저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한데? 아저씨가 자랑스럽다. 민호 아저씨는 항상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무렵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민호 아저씨가 대화를 유난히 많이 나누시는 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아버지와 민호 아저씨가 이야기하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니도 거실에 앉아서 민호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민호 씨, 요즘 회사 일이 어떠세요?
재석이 말로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다던데. 아, 그것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죠. 하지만 괜찮아요. 미라 씨는 요즘 어떠세요? 저야 뭐 늘 똑같죠. 집안일하고 살림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니까 친해진 거겠거니 했죠. 특히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가시거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시면 어머니와 민호 아저씨는 둘만의 조용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두 분이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웃으시는 소리도 들렸고 민호 아저씨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사이니까 대화도 편하게 나누는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민호 아저씨를 좋아하시는 건 순전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셔서라고 민호 아저씨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친구의 아내이자 편안한 대화 상대로 여기셔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봄,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셔도 예전처럼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어서 오세요, 저녁 드세요 하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냥 서로 고개만 끄덕이고 각자 할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아버지가 회사 이야기를 하시면 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시고 제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두 분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어 먹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반찬 좀 집어주세요. 제가 말을 걸어도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반찬을 건네주시기만 했어요. 아빠, 회사 일은 잘 되세요?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응, 그냥 그래 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곧바로 거실로 가서 TV를 켜셨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신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가끔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TV 앞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방에서 책을 보시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셨어요.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시고 돌아보셨어요. 왜 그래? 별일 없는데. 별일 없긴요. 요즘 두 분 대화도 안 하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니까 너나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처럼 지내시는 모습이 낯설고 슬펐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호 아저씨였어요. 그렇게 자주 오시던 분이 갑자기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오시던 분이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석 달에 한 번 오셨어요. 가끔 오셔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와 민호 아저씨의 대화도 어색해졌어요. 예전처럼 소주를 마시며 시원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오신 날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거실에서 맥주 한 캔씩 들고 앉아 계셔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 형님은? 나도 비슷해. 짧은 대화 후엔 또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예전처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한 안주 몇 가지만 내오시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가신 후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어요. 뭔가 깊은 고민에 잠긴 것 같았지만 제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무거운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 생활이 바빠졌습니다. 전공 수업도 어려워졌고 동아리 활동도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과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자러 들어오는 정도였어요. 집안 분위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경 쓰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잠깐만.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뭔데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로 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헤어진다고? 이혼 말씀이신가?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갈라서기로 했어. 이혼하는 거야. 어머니가 또박또박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싸우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싸운 건 아니야.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왜요? 갑자기 왜 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한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호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어머니가 더 침착해 보였어요.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아빠도 아세요? 당연히 알지. 아빠랑 이야기해서 정한 거야. 아빠도 동의하신 거예요? 응. 아빠도 그러자고 했어. 우리 둘 다 지친 것 같아. 서로한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갈라선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두 분 다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이제 성인이잖아. 아빠랑 살든 혼자 독립하든 내가 정하면 돼.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 냉정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갈라선다니. 우리 가족이 깨진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히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식으로 성립되던 날 어머니는 큰 가방 2개의 짐을 꾸리셨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 몇 권의 책들.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에서 나가시는데 짐이 고작 가방 2개였어요. 서연아, 엄마 간다. 어디로 가세요? 살 곳 있어, 걱정 마. 연락은 할 거예요? 네. 생각 좀 해보고. 어머니는 저를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텅 빈 것 같았고 너무 조용했고 쓸쓸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은 척 하셨어요. 서연아, 걱정 마. 아빠는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억지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퇴근하시면 곧바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소주 한 병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화면을 제대로 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술만 드셨어요. 아빠, 저녁 드세요. 제가 라면 끓일게요. 괜찮아.
아빠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나중에 먹을게. 넌 먼저 먹어. 하지만 나중에도 아버지는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소주만 계속 드셨습니다. 빈 소주병이 쓰레기통에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주중에는 그나마 회사에 가셔야 하니까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았지만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씻지도 않으시고 면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TV 리모컨만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셨습니다. 뉴스가 나오다가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다가 영화가 나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실래요?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시죠. 괜찮아. 아빠는 집에 있을래.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 않아. 그냥 좀 쉬고 싶어.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살도 빠지셨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셨어요. 회사 동료들도 걱정하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2의 대학생이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거든요. 처음 일주일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열흘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새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께 연락해봤습니다. 이모, 혹시 우리 엄마 연락처 아세요? 미안해, 서연아. 나도 모르겠어. 미라가 나한테도 연락이 없더라.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도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혼자 사시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동네를, 알던 사람들을, 그리고 딸인 저까지 다 버리고 떠나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민호 아저씨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나 민호 아저씨야. 문 좀 열어줄래? 문을 열자 민호 아저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어요. 안녕, 서연아. 아빠는 계시니? 네, 계세요.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재석이 안부 보러 왔지. 요즘 어떻게 지내? 두 분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민호 아저씨는 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재석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형님. 이제 좀 적응됐어요. 서연이도 혼자 집안일 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거들어 줄게. 그날부터 민호 아저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대형마트에 가셨어요. 서연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담아. 아저씨가 살게. 장바구니에 식재료며 생활용품이며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집에 와서는 무거운 짐도 들어주시고 고장난 전등도 고쳐주시고 막힌 하수구도 뚫어주셨어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 아저씨도 혼자 사니까 심심한데 이렇게 너희 보러 오는 게 좋아.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니셨고 저 혼자서는 집안일을 다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민호 아저씨의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한 달에 서너 번 오시다가 헤어지기 전 1년간은 거의 안 오시더니 이제 어머니가 완전히 떠나신 후에는 오히려 더 자주 오시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민호 아저씨가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다행히 괜찮은 중견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지내셨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매일 술을 드시는 건 아니었고 주말에도 가끔은 밖에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워 보이셨고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 아저씨는 여전히 한 달에 두세 번씩 들르셨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아, 회사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아저씨. 배울 게 많아서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이제 다 컸네. 대견하다.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혹시나 하고 쳐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니었죠. 어머니는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구나. 우리를 완전히 잊고 사시는구나.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에 대학 동기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저기, 내가 오늘 너희 엄마 본 것 같아.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어머니 소식이었거든요. 정말?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카페 앞 지나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봤어. 확실해. 너희 엄마 맞더라. 혼자 계셨어? 아니. 그게. 은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남자분이랑 같이 있던데. 나이 지긋한 분이랑. 남자분? 응. 둘이 되게 편해 보이더라.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도대체 누구일까? 다시 결혼하신 걸까? 아니면 새로 만난 사람일까? 다음 주에 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야, 우리 엄마 정확히 어디서 봤어?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카페거리 있잖아.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글쎄, 한 번 더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 후로 몇 번 은지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또 보면 연락해달라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방금 또 봤어. 마트에서. 정말? 어떻게 지내시던? 괜찮아 보이던데. 그 남자분이랑 또 같이 있더라. 장도 같이 보고. 주소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은지가 몇 번 더 어머니를 목격한 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아봤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너희 엄마 주소 알아낸 것 같아.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더라. 드디어 어머니의 주소를 알았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더 고민했어요. 정말 찾아가야 할까?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 어느 토요일 오후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오늘 가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당 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502호. 여기다. 초인종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누를까?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정말 어머니였어요. 엄마, 저 서연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연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연아? 최민호 아저씨였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어머니 집에서 그것도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서연아. 민호 아저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떠나실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표정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일단 앉아라, 서연아. 설명할게.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아저씨도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민호 씨와 함께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함께 산다고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처음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쯤부터였어. 그때부터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 대학교 2학년요? 그럼 5년 전부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그때부터 서로 좋아하게 됐고 1년쯤 더 지나서 아빠랑 갈라서기로 결심했어. 그럼 아빠를 1년 동안 속인 거예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두 분 다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실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모르신다고요? 그럼 아빠만 혼자 모르고 계신 거예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했던 것도 저를 챙겨주시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민호 아저씨, 아빠가 얼마나 아저씨를 믿고 계시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힘들어. 정말 미안해. 민호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아빠한테는 내가 말하지 말아줄래? 제가요? 왜 제가 거짓말을 해드려야 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말할게. 언제요? 언제가 적절한 시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0년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버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결국 민호 아저씨에게 연락했어요. 아저씨,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아빠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흘 후 민호 아저씨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두 분이 거실에서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잠시 후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먼저 나가셨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서연아, 너는 알고 있었니?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25년이야. 25년을 형제처럼 지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아내랑. 말을 끝내지 못하신 아버지는 고개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더 심하게 술을 드셨고 회사도 며칠 쉬셨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상담을 받아볼까 해. 정말요? 응.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말씀하셨어요. 등산 모임에 가입했어. 상담 선생님이 권해주셨거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운동하면 좋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회복되셨어요. 등산 모임 사람들과 친해지셨고 주말마다 산에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좋더라.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요즘 괜찮은 분을 만나고 있어. 정말요? 응.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2살 어리셨고 따뜻하고 차분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정말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서연아, 아빠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당연하죠, 아빠.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분과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재혼해도 괜찮겠니?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들도 가까운 사람들만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결혼식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식이 끝난 후 어머니가 아버지께 다가가셨습니다. 재석 씨, 축하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라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두 분 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서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사셨고 어머니도 자신의 선택대로 사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새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민호 아저씨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 모두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